추정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이스라엘이 90개의 남짓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하는데 추정치고 최대 400개까지 이스라엘이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니까 국제사회가 제재를 때려야 되는데 그 상황을 원하지 않는 거죠. 미국이 속아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미국의 강력한 우방인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 나쁘지 않은 옵션이다. 필요하다면은 핵을 개발해야겠지만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돈이 많이 들고 파키스탄에 핵 개발할 때 유명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풀을 뜯어먹더라도 핵은 만들겠다. 핵을 만들겠다. 가장 중요한 게 국가의 안보 아니냐. 국가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파키스탄처럼 풀을 뜯어먹더라 하더라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고 우리 후손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과한 주장이 아닌가. 정말 풀을 뜯어먹고 사실 수가 있을까?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최근에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최선희 외무상과 이제 회담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양국 간의 방산 협력도 기대한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국이고요. 그래서 이제 KF-21의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기자님, 최근에 핵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도 중국처럼 핵 가지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는데 미국이 이제 한국에게 핵우산을 씌워주겠다고 하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약속이 이제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 자체적으로 돈 내라 그럴 것 같아요. 돈 내라. 핵 사용료. 핵 사용료 내라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자주 국방이 틀린 말이 아니고 올바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친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을 빌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스스로를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핵무기는 우리 모두의 열망이기도 한데 네.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지금 이란은 핵 가진다고 하니까 폭격까지 하고 막 제재하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핵을 가지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NCND. No confirmation and no denial. 예, 그런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씹리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무기나 이 군비에 대해서 연구하는 되게 유명한 스웨덴의 싱크탱크인데, 거기에서 이제 추정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이스라엘이 90개의 남짓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하는데, 추정치고 최대 400개까지. 어이구야. 네. 와. 그리고 10년 전에 지금 돌아가신 이제 카터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핵탄두가 150개라고 한번 밝힌 적이 있었고요. 아무튼 핵뿐만 아니라 이 핵을 수가 틀리면 이란이나 다른 주변 국가까지 운반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이 네, 투발 수단이 있죠. 예, 제리코 1, 2, 3라 탄도미사일. 네. 지대지 미사일이죠. 지대지 미사일. 지대지. 제리코 3는 뭐 추정컨대 ICBM급이 아닌가. 아이고야, 무섭습니다. 여리고죠. 우리말로는 제리코. 예, 예리코. 예, 예리코성. 그다음에 파바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독일에서 수입한 잠수함인데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인데 여기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돌핀. 예, 돌핀 잠수함이죠. 돌핀급이죠. 그래서 잠수함 발사에 핵 투발설랑 가지면은 이격이 가능하다는 이격이 뭐냐면 적이 나한테 핵 공격을 하면은 살아남아서 한번 또 때려서 너 한번 맞아봐. 리벤지. 카운터어택이죠. 카운터 어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잠수함은 물에 숨어 있으니까 잠수함까지는 못 때릴 거 아닙니까? 못 때리죠. 이스라엘 텔아비브는 핵으로 공격할 수 있지만 그러면 잠수함에 있던 핵이 날아와서 복수를 해준다. 어느 국가인지는 모르겠으나 복수를 하겠죠. 이런 국가인데 NCND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2023년에 이제 하마스 사건 이후에 아미차이 엘리야후 아미하이 엘리야후 원어 발음입니다. 아미하이 엘리야후라고 이제 이스라엘의 내각의 강요가 있는데 극우파입니다. 네. 극우파인데 하마스가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가자 지구에 핵 공격을 하자 이렇게 반론을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네, 정부 강요가 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정부 강요가 핵을 마치 가진 것 마냥 발언했다 해서 네타냐후 총리한테 연락 깨지고 결국 그만뒀죠. 그만두고 그리고 본인은 은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바보 같은 짓이죠.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근데 이렇게 핵무기가 있으면 알려야지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할 것 같은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그건 이제 미국과의 밀약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안 알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알려서 좋을 게 없다. 아니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핵 보유 국가라는 걸 비공식적으로 이미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니까 국제사회가 제재를 때려야 되는데 그 상황을 원하지 않은 거죠. 미국도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원하지 않은 거죠. 좋습니다. 그 기자님 교수님 제가 오늘 인터뷰 전에 서치를 하다가 그 저희 댓글란에 지난 댓글에서 이스라엘은 악마 같은 국가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핵공격 맞아가지고 혹은 국가가 전쟁에서 져서 패망할 위기에 처하면 삼손 계획. 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삼손과 데릴라 네. 예. 삼손 계획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가진 모든 핵무기를 전쟁 중인 국가가 아니라 주변 국가, 뭐 사우디, 이스라엘, 이란 옆에 있는 뭐 UAE 이런 나라도 때리고 심지어 관련도 없는 유럽에도 날리고 대한민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도 날려서 전 세계를 핵으로 멸망시키는 지구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망할 바엔 전 지구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고 다 네. 죽잖아요. 그런 극악한 핵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막장인가고 좀 확인을 부탁드렸거든요. 어떻나요? 결론은 그런 게 없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근데 제가 남은 위키피디아를 뒤져봤을 때 그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세이머 허시라고 미국이 되게 유명한 탐사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 베트남 전쟁 때 이제 미군이 미라이에서 학살 사건이 있는데 그걸 처음 보도했던 기자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 91년에 삼손 모션이라는 책을 한번 썼는데 여기서 삼손 모션이 처음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 자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을 때 대규모 핵 공격을 가하는데 그 대상이 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아니라 적국 전쟁의 상대를 무너뜨리니까 삼손이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본인도 죽지만은 블레셋 그 자신의 멸시하고 막 조롱했던 블레셋도 한꺼번에 뭐 논개 작전 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유해서 삼손 옵션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일종의 핵을 가졌다는 거는 억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냉전 때 미국과 소련이 서로 수천 개의 핵을 갖고 있는데 못 썼던 이유는 내가 쓰면 쟤도 나한테 핵을 해서 서로 명한다. 이래서 이게 이제 억제하는데 이스라엘의 삼손 옵션 억제 전략은 아랍에 있는 적국들은 핵이 없지만 같이 공동으로 멸망하겠다. 그래서 약간의 매드와 그러니까 이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핵 균형과 같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재래식 전력으로 내가 망하던 위기에 처하더라도 난 쏘겠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우리 인터넷에 그 잘못 알려진 것처럼 관련 없는 국가에 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관련 없는 국가에 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핵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왜냐하면 자 지금도 보십시오. 이란하고 지금 6월 달에 12일간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핵을 안 썼습니까? 간단하게 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피해도 없고 한 번에 그냥 뭐 테헤란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안 씁니까?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고 진짜 국가 존망의 위협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카드로 쓰는 게 핵인데 그 핵을 가지고 그러면 뭐 핵 가진 모든 국가를 쏜다. 그럼 미국도 쏠 건가요? 그리고 90개 가지고 전 세계를 다 멸망시키기는 핵탄두가 좀 부족합니다. 네. 그거는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기 위한 사람들이 나무위키나 위키피디아에서 잘못된 정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삼손 옵션을 진짜 한번 진지하게 고려할 때 고려한 적은 있죠. 74년 네, 73년 전쟁. 73년 4차 중동 전쟁 네, 네. 골란 고원에서 시리아는 밀리고 그다음에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군에 밀려서 네, 네. 이집 허둥지둥 할 때 그때 그 골다 메이어 총리가 진지하게 고민했었죠. 73년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 상당히 밀렸거든요.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습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죠. 13년 제4차 중동 전쟁에서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제 중간에 미국이 엄청난 무기 공급을 해주면서 전세를 뒤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 그래 안 쓴 겁니다. 안 쓴 거죠. 네. 그러나 상황을 또 이렇게 소재로 했던 영화가 있죠. Sum of Orpheus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 모릅니다. 썸 오브 울피어스. 네. 예, 이게 90 몇 년도 영화인데 네,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황이 뭐냐면 그때 핵무기를 장착한 전투기가 네. 있었는데 네. 출격을 당한 거예요. 원래는 그거 핵무기를 재래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못 바꾸고. 못 바꾸고 가다가 근데 추락이 됐어요. 추락이 아이고야. 됐는데 그 핵무기가 터지지 않고 네. 땅 속에 박혀 있다가 어느 날 아랍의 농부가 발견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테러리스트가 손에 얻는다 야 이런 내용이에요.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 좋아요. 그건 알겠어요. 이게 잘못된 정보를 잡아주셨는데 네. 이스라엘은 그럼 어떡하게 신생 국가가 돈도 별로 없을 텐데 핵무기 개발하기는 핵무기 이스라엘. 개발사 이거는 궁금합니다. 국시입니다. 이스라엘의 국시.
핵 개발은. 어. 그 벤구리온이 초대 총리죠. 그렇죠. 초대 총리가 시몬 페레스와 손을 잡고 그렇죠. 이 핵 개발을 시작했다는 게 정설인데 네. 이런 얘기를 했던 벤구리온이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텔러 네. 세 사람의 공통점이 유대인. 유태인임자 유대인 과학자, 핵과학자, 핵물리학자죠. 핵물리학자. 물리학자인데 네. 이 세 사람이 모두 유태인이다. 그들이 미국을 위해 만들어낸 것을 이스라엘의 과학자들도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핵 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귀인이 아까 있다고 했는데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돕죠.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그리고 미국입니다. 아니, 강대국들은 후발 주자들을 핵 못 갖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NPT 질서가 생기기 전이었죠. 예. 이게, 왜냐면 이게 거의 벤구리온은 48년 전부터, 건국 이전부터 이걸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럼 1948년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건국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핵과학자가 있는 학교에다가 이스라엘 유학생을 보내요. 그거 너 배워라. 그 건국 후에 막 주변에서 얻어 터지고 막 그 존망의 위기에 벌써 그런 계획을 시작하고 그렇죠. 근데 비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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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막 핵과학자들 밑에서 공부시킨 유대인 유학생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비밀리에 핵과학 부서를 만들죠. 헤메드 김멜이라는 뭐 유명한 어떤 정보부에 만들었다가 그걸 다시 총리실 산하로 다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만들었는데 비밀리에 그런 핵개발 조직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국가가 우리 아까 기자님이 얘기하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정설에 따르면은 2차 중동전쟁, 수에즈 전쟁 때 이스라엘의 참전 대가로 핵 기술을 줬다. 이렇게 5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네게브 사막의 디모나라는 곳. 예. 디모나에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 요 밑에 내려가면 지도 내려가시면 디모나가 있을 거예요. 여기 근처. 예, 그 근처입니다. 그 근처에다 이제 디모나라는 지역에 핵시설을 만들어서 프랑스 핵과학자들 2,000명 정도를 데려옵니다. 그렇죠. 예. 아, 그래서 또 그게 이제 미국 CIA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의 핵 개발을 미국이 눈치채는 또 네. 계기가 되죠. 핵과학자를 실제로 데려왔고 그 핵과학자들이 이제 가족들을 보지 못하니까 편지를 보내는데 프랑스 파리로 보내면 들키니까 남미로 편지를 보내서 남미에서 다시 프랑스 파리로 보내는 이런 작전도 있었다고. 그렇게 했고 그거를 이제 들키니까 벤구리온이 이게 우리는 여기 옷 만드는 방적 섬유 산업 생산 단지지 이 핵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게 감춰가면서 초기에는 프랑스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고 이제는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죠. 그렇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냉전 당시에 저기 독특한 위치가 있었는데 네. 흑백 분리 정책 때문에 아파르헤이트 때문에 그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됐어요. 모잠비크에 이제 친소 세력이 등장하면서 그 흑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련군, 쿠바군, 북한군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뭐 전쟁을 벌이고 내전을 벌이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이제 파트너를 잡은 게 이스라엘이죠. 그 공동 핵개발이네요. 공동 핵개발. 공동 핵개발이다. 남아공은 또 우라늄이 많이 매장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군은 이제 군사 고문단 식으로 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공동구역 JSA 그 영화 보면은 송강호가 아프리카에서 뭐 칼집 받고 막 그랬다는 영화가 나오지 이게 않습니까? 모잠비크군요. 모잠비크일 수도 있죠. 아하. 하여튼간에 예. 그래서 1979년 이제 9월 22일에 네네. 대서양 이제 남쪽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아하. 굉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걸 잡아내죠. 인공위성이 네, 잡아내죠. 그리고 미국 해군의 그 음파 탐지기에도 그 폭발에서 이제 파장이 이제 네.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징후는 핵실험이라는 핵실험이었다? 핵실험이었다는 것인데 네. 미국 정부가 인정 안 합니다. 아하. 묵인을 하나요, 미국? 무기를 합니다. 무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그때 이제 탐지했던 인공위성이 벨라 사건이라고. 예, 벨라 사건이라고. 벨라 그러죠. 사건이라고. 네. 예. 그리고 이스라엘과 남아공의 손을 잡고 네. 핵실험을 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그렇게 거죠.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 국내 핵개발론자들이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은 핵실험도 안 하고 핵보유를 하지 않았냐. 우리도 핵실험 없이 핵보유를 할 수 있다 이러는데 뭐. 그거에 이제 반박하는 논리가 이스라엘은 비밀리에 했다. 비밀리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했고 예. 또 우리가 모르게 뭐 사막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도 사막이 많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어쨌든 그러면 공동 개발해서 이제 남아공도 핵을 가져가고 이스라엘도 핵을 만들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남아공이 1991년 이제 흑백 분리 정책을 포기하고 네. 흑인에게 이제 정권을 넘겨주면서 그때 이제 넬슨 만델라는 거예요. 근데 남아공에 또 이제 그 유명한 일화인데 남아공이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서 우란 농축을 하려고
우라늄 용속 시설을 놀이터 밑에, 애들 놀이터 밑에 만들어 놓고 그때 지하 시설에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런 기만 작전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기자님 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이 네. CIA가 첩보를 입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뭐 케네디 대통령 때 대통령 따라 다르지만 이거를 핵 개발을 막으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묵인하고 뭐 이 재밌는 또 스토리는 또 뭔가요? 일단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처음 알게 된 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50년대 네. 50년대부터 2차 대전 대통령. 네. 1차 대전에 이제 노르망디 수렴 상륙작전을 만들었던 성공시켰던 이제 장군 출신이죠. 근데 아이젠하워가 먼저 대통령 시절에 CIA가 이 정보를 입수해서 보고를 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무관심했답니다. 별로 관심을 하든가 말든가. 하던가 말던가.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다음이 이제 케네디인데 케네디. 존 F 케네디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면서 핵을 포기하라 이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찰단을 보냈는데 사찰단이 속았죠. 속았다고요? 디모나가 섬유공장이라고. 섬유공장이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사찰을 해도 이스라엘이 사찰을 시켜주는 수용만 내고 정작 봐야 될 핵시설을 감춘다든지 안 보여줘요. 아니 근데 그거를 뭐 모를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죠. 미국이 속아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쇼를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 눈 감아주는 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네. 이스라엘에게 첫눈이 뭐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죠. 당하죠. 중간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케네디 대통령 암살범 뒤에는 누가 있다?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음모론. 네.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때 네. 독일의 히틀러가 학살하는 유대인을 감춰주고 도와주셨던 유대 민족의 은인인 노르웨이의 스웨덴의 왕족 귀족 백장님을 초대해가지고 이 유엔에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 감시하러 왔다가 팔레스타인 힘드니까 자신들의 은인을 암살해버린 이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린드 존슨 대통령인데 린드 존슨 대통령이 사람 보내 디모나 정식 사찰을 합니다. 네. 뭐 사찰단의 의견은 아직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 속아주거나 아니면 진짜 이스라엘이 감춰가지고 확인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리차드 닉슨인데 리차드 닉슨의 책사가 있죠. 네, 장관이자 헨리 키신저. NSC 보좌관이 키신저. 유대인입니다. 네, 이 헨리 키신저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LCND를 하자. 그래가지고 닉슨과 골다 메이어가 만나서 밀약을 맺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모른 척하자. 입 닫고 없는 것처럼. 그렇지. 너도 공개하지 말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공개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밀약을 하는 거죠. 예. 방해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핵을 개발했다는 걸 공개를 하면 미국이 상당히 외교적으로 어려워집니다. NPT 체제도 무너지고. 네. 아랍 국가들한테 욕을 먹죠. 그렇죠. 소련한테도 욕을 먹죠. 왜 이중잣대로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묵인해 줬냐. 어마어마한 외교적인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닉슨 때 소련이 이제 아랍 국가들한테 꼬드겼습니다. 야, 핵 줄까? 핵 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밀약을 맺은 거죠. 교수님 기존에 그럼 본질로 돌아가서 그래. 미국은 왜 이스라엘만 특별 대우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만 특별 대우 해준 이유가 저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냉전이었잖아요. 냉전 상황에서 소련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미 그때 초기에 뭐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이 계속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겠지만 미국의 강력한 우방인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 나쁘지 않은 옵션이다. 지금 중국이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듯이 그런 논리로 보면 되는 거죠. 아니 문제가 있긴 한데 얘네들이 이걸 터뜨리지 않고 잘만 가지고 있으면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협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핵을 안 써도 되지 않냐. 지네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간의 원죄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우리가 막지 못했다. 예. 여러 가지 책을 보시면 그 당시 미국 수뇌부나 국무부 특히 이제 대통령 주변에서 전부 정치 수뇌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어요. 저렇게 유럽에서 많이 죽고 했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주변국에 다 지금 적국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릉대고 있는데 핵 하나가 제가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 보류 카드로 핵 하나 가진 거를 우리가 이렇게 악착같이 뺏는 게 도덕적으로 우리한테 좀 양심에 좀 거리낌이 있지 않냐. 그리고 그 냉전 시대 중동에서 아랍 국가들은 되게 소련과 친하거나 그렇죠. 예. 소련과 되게 친하거나 소련의 군사 지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많이 받아가지고 중동에 있는 국가 중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이쪽 또 그때는 석유가 엄청 중요했던 시절이니까 미국의 이익을 이스라엘 핵을 가지는 게 뭐 나쁘지 않다. 그렇죠. 뭐 눈 감아줄 수 있다까지는 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그 상황을 굉장히 잘 이용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스라엘은 그거를,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 문제를 삼자. 케네디나 다른 대통령 앞에 대놓고, 벤구리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는 이스라엘 레비에 시켜올도 그렇고, 대놓고 우리가 핵 포기할 준비돼 있다. 대신 미국이 우리 안보를 100%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확실한 해결책을 준다면. 미군이 주든 하든. 그렇지. 확실하게 우리의 안보를 100%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우리가 그것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핵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랍 국가들이 저렇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확실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다른 대책이 있으면 미국이 그걸 내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그런 걸 못 해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한미 상위 방위 조약 같은 거 해주면 포기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한국도 지금 핵 무장론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연구소에서 지금 책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관보 클럽 예. 처음에 우리 성 교수님 저도 지금 회원이라는 원고를 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관련해서 원고를 내야 되는데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핵 개발을 저렇게 할 수 있었냐? 그럼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지점이라는 거죠. 미국이 확실히 우리의 안보를 보장했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도 포기하겠다. 근데 핵 엄브렐라 해놓고 나중에 뭐 돈 내라.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 우리도 필요해서 못 쓰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재래식으로 잘 막아봐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어떤 이렇게 배수진은 쳐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도 핵 개발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없지 않냐. 실제로 뭐 이게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읽어보니까 미국에서 북한이 핵을 쏘면 한국의 안보를 핵으로 응징하겠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는데 중국이 쏴줬을 때 쏴준다는 얘기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항상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제 만나면은 매년 서울이랑 워싱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보협의 회의를 합니다. SCM이라고 하는 건데, 한미. 근데 그때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가 점점 가시화가 되면서 항상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은 정권이 멸망한다, 파멸될 것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데 이거는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려고 이제 하는 메시지입니다. 일종의 이제 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하라는 것인데 항상 상황은 제2의 한국 전쟁 6.25를 상황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인데 중국은 또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건 맞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상황을 가정을 안 했기 때문인 거고 뭐 그거는 또 만일 한국과 중국이 뭐 핵까지 주고받는 전쟁이 벌어진다면은 일단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핵 보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뭐 꼭 안 지킨다 이건 또 그렇게 또 쉽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근데 중국이 사실 뭐 우리한테 핵을 쓴다는 거 가정 자체가 그렇게 쉬운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과정도 아니죠. 네. 왜냐하면 중국은 최근에서는 약간 모호하게 하지만 중국의 핵 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먼저 선제 핵 공격을 안 한다. 그 러시아 푸틴도 전쟁 전엔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핵 교리가 있고. 전쟁 나면 뭐 말 바꾸는 거 다들 그리고 핵 보유 국가가 비핵 국가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도 이거 굉장히 부담이 큰 겁니다. 교수님, 기자님, 저희가 추석 때 이스라엘의 모사드 관련해서 특수작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야 이거 신선하고 재밌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스라엘의 핵 개발 관련해서도 모사드가 굉장히 혁혁한 전과 혹은 좀 두려울 정도의 그런 작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핵 보유는 NCND가 기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한번 이스라엘의 이 같은 이제 태도가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1986년 10월 5일인데 그 영국의 썬데이 타임스라고 해가지고 예, 그 되게 권위지입니다. 권위지에서 그 이스라엘의 비밀 핵시설, 그러니까 네게브 사막의 아까 말씀드린 디모나인 핵시설의 사진과 함께 이 폭로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디모나의 비밀 핵시설을 만들었고 20년 동안 핵무기를 생산해 나왔고 그 양이 100기가 넘는다. 엄청난 내용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는데 그 이제 배경에 모르데카이 바누누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발음이 좋아졌어요. 모르데카이 바누누. 모르데카이 바누누. 네. 바누누님. 네, 바누누님. 바누누님이 이제 이민자. 예, 모로코 출신이죠. 이민자. 네. 그 76년부터 이제 그 디모나에서 초급 기술자로 고위직은 아니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고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 이제 그 좌파 운동을 좀 벌였다는 게 그게 경력이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고가 됐는데 해고가 되면서 자기가 이제 그동안 틈틈이 찍어왔던 60여 장의 그 디모나 핵시설 사진을 필름 2통에 있다는데 그걸
몰래 가지고 반출해가지고 나오면서 이거를 85년에 해고됐는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어디다 풀까 고민하다가 썬데이 타임스를 고르죠. 골라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명성과 권위를 인정한 거죠. 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군사 관련 어떤 제보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중앙일보의 설득 기자님에게 제보해주시면 예. 나 비리 같은 거 반우누 같은 제보 기다리고 있어요. 나라를 종먹는 뭐 네. 기밀 반출 이런 거. 네.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사진 60장과 함께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해서 엄청나게 이제 파문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에서 비상이 걸렸겠죠. 이스라엘의 비상이 걸릴 때 어디선가 꼭 나타나는 존재?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모사드가 나타납니다. 모사드가 어떤 작전을 펼죠? 미인계를 쓰기. 꿀단지라고 하죠. 꿀단지 작전 미인계. 꿀단지 해가지고 뭐 아니 근데 이분이 이거 폭로하면 교수님 기자님 이스라엘 법에선 이분은 뭐 반역죄예요? 거의 반역죄죠. 아니 근데 NCND라고 해서 핵이 있는지 없는지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폈잖아요. 네. 그러면 핵이 있는지 없는지 인정을 안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게 있다고 말한 거면 일방적인 주장인데 네.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네. 나는 이런 주장 국가 기밀을 누설한 죄죠. 아니 근데 그 기밀을 인정 안 한다면서요?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막 모순된 거죠. 어쨌든 그냥 결론은 거슬리는 짓 했으니까 이게 잡아 족쳐야겠다. 네, 바로 잡힙니다. 이태리에서 바로 잡혀가지고 네. 이스라엘 압송이 돼서 네. 재판받아 18년을 받았어요. 징역 18년. 아니 근데 왜 잡힌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이분은 그걸 아니까 데뷔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 데뷔했는데 아주 이쁜 모사드 요원이 접근을 했겠죠. 단둘의 장소에 데려가서 잡아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전혀 모사드 요원이 아닌 것처럼 우연으로 접근해서 연인 관계를 만들었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기자님 이거 찾다 보니까 모사드 요원인지 CIA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한 분이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운명의 상대방을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애도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네.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적국의 정보요원이었고 나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글을 읽은 적인데 이게 사실입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게 아마 옛날 냉전 때 동소독에서 동소독 그 첩보 전쟁의 아마 한 에피소드가 아닌가 생각나는데 동독은 꿀단지 작전을 썼는데 뭘 썼냐? 남자 미남계를 썼어. 미남계를 썼죠. 맞아요. 그 얘기 같아요. 잘생기고 젊고 잘생긴 남성들이 누굴 노렸냐? 당시 서독의 비서, 고위 공무원들의 비서. 세크레터리를. 비서들을 은근하게 이제 특히 노처녀나 이런 이제 비서들을 은밀하게 접근해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해서 뭐 정보를 빼왔죠. 아니, 정보만 빼온 게 아니라 자식까지 꾸리고 결혼도 했는데 그게 다 작전이죠. 그건 거의 고정간첩이죠. 고정간첩 수준으로. 근데 이스라엘 내에도 모사드 직접 현장 요원들을 보면 직계 가족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나 친척들은 거의 다 모릅니다. 저 사람이 모사드 요원인지를 그 정도 밝히지 않는 거죠. 비밀리한다. 그럼 바누누 우리 모르데카이 바누님 이 이스라엘에 핵 개발했다는 거 밝힌 분이 잡혀갔잖아요. 네. 그럼 이분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역 18년에 받아가지고 꽉 채워서 2004년에 출소를 하죠. 이렇게 이제 사진을 봤는데 양팔을 싹 벌려가지고 승리의 부의를 했는데 그러나 그 출소 이후의 삶도 이렇게 별로 출소 이후에도 거주 제한이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외신하고 인터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죗값을 치렀잖아요. 그럼 거주 제한이 있어서 이 사람이 제가 실제로 여러 번 만났습니다. 바누누? 네, 바누누를 여러 번 만났어요. 여권도 없죠. 여권이 없어요. 해외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거주 제한이 있어 딱 정해진 예루살렘 내에서 딱 정해진 지역에서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데 예루살렘이면 여기 아닙니까? 여기. 네네네네. 그럼 요 도시에 갇혀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거주 제한이 어디까지 걸려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만난 걸 동예루살렘에서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도 아마 금지가 됐다는 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저기 엠네스티 같은. 그래서 거주 제한이 있어서 갈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고 저희를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여권 좀 만들어줄 수 있니? 여권 좀 만들어줄 수 있니? 탈출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거 좀 이 정도 이분 나이도 좀 많이 먹으셨을 텐데 인권적인 차원에서 여생을 편하게 해주실 수는 없나. 근데 뭐 이스라엘 법에 걸려있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을 어떻게 사면해달라고 아무리 해외 유명한 정치인들이 아니면 뭐 동맹국이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저 사람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이스라엘 국가에 이렇게 해치는 일을 했다.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우파 민족주의 세력들은 반운누를 이스라엘의 이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죠. 그뭐 신변의 위협을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단히 지금 침울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스라엘의 그 민족주의 우파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갖은 노력을 해가면서 강대국들 눈을 속여서 겨우 핵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를 망치려고 한 그렇죠. 협력자라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동기가 참 의심스럽네요. 회사에서 잘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어떤 그런 본인은 생각.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명분에 네. 있어 있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면도 있겠고 네. 사람의 심리가 복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발심도 있었겠죠. 어. 예. 근데 왜 잘린 거죠?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잘 일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학 때 좌파 운동 근데 그럼 아예 여기- 꼽지를 말았었어야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게 네. 그러지 않았던 거죠. 이런 중요한 시설에 저 사람은 좀 위험하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요 시설의 아랍권 시민자들을 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신원조회를 되게 상당히 세게 했죠. 세게 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주 재밌는 사건이었고. 그런데 이게 또 모사드가 이분만 했던 게 아니고 네. 아까 저희가 앞서서 얘기할 때 남아공하고 협력하면서 뭔가 뭐 우라늄 또 이렇게 뭐 가지려고 이런 작전을 할 때 네네. 모사드가 또 혁혁한 전과를 세웠답니다. 왜냐하면 핵물질을 이제 입수해야 되는데 네, 원래 네. 프랑스로부터 받아오기로 했는데 프랑스가 중단하죠. 중단하죠. 네, 네. 그거를 집고 나고 나서 네, 들고 오라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친나라로 바뀌었죠. 네, 아니, 들고 오라고. 그 네.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던 나라. 초기에는 적극 지원을 해줬는데, 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드골 정권이 들어오는데, 드골 정권은 아주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너 임마 핵개발 임마 하지 마, 임마 공개해. 드골은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서 아랍 쪽을 좀 더, 서기를 선택한 거죠. 네. 이제 무슨 뭐 저 사람들 힘들고 이런 거보다는 네. 싸게 사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드골하고는. 네. 그럼 프랑스에서 안 도와주면 그때 뭐 남아공 미국은 묵인이고 도와준 건 아니었고. 네. 그럼 남아공하고 공동 핵 개발이었잖아요. 남아공도 결국 그러다가 이제 핵물질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더 핵물질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터진 게 아폴로 사건. 1965년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에 있는 유대인 잘만 샤피로라는 사람이 펜실베니아의 어떤 핵 재처리 공장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고농축 우라늄 200kg을 훔쳐가지고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려는 사건이 발각이 됐어요. 미국에서 유대인이 예. 우라늄 200kg를 훔쳐서 예. 상당히 예. 좀 많은 물질이 네. 많은 양입니다, 굉장히. FBI 수집 증거가 해가지고 다 해서 이제 CIA하고 했는데 이게 아마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정보부에서 정부 측에다 보고를 했는데 정부 측에서 이걸 사실상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냥 저 사람이 미쳐서 네. 의심하지 않고 뭐 그렇게까지 하겠니? 이러고 그냥 넘어간 사건이 덮었다. 아폴로 사건입니다. 야 이게 아니 그럼 어쨌든 미국에서 못 갖고 온 거잖아요 핵물질. 못 갖고 왔죠. 그럼 어떻게 핵 개발하는데 물질을 갖고 온 거예요? 또 1968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벨기에 광산 업체로부터 그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이제 광석 이제 깨서 다시 이제 농축하게 되는데 200톤 가량을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업체가 했다고 그렇게 가짜로 주문을 해서 네. 입수한 뒤에 그거를 또 비누라고 이제 속여가지고 네. 그걸 이스라엘로 들여온 적이 있죠. 벨기에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가져오는 거죠. 아니 우라늄 광석을 어떻게 비누라고 속여서 이게 통과가 돼요? 아이, 60년대입니다. 60년대. 아, 네. 그때는 그냥 잘 모르고 넘어가던. 네, 그렇죠. 그렇죠. 전자단으로 다 이렇게 추적이 불가능하고. 다 열어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공항에 들어갈 때 예. 특히 이제 출국장을 갈 때 이렇게 몸 수색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탐식이 통과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믿고 가는 시대였군요. 여기 이제 그래서 그때 그 항공기 납치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허술했다. 허술했죠. 그렇죠. 보안 의식. 네. 네. 그래서 요런저런 남아공, 뭐 벨기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데는 저기 이스라엘 모사드가 다 그 물건 핵물질을 우라늄을 다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계속 개발을 합니다. 모사드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 막 암살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회사 차려서 사업가인 척도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핵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가질 수는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핵 개발을 시도를 했었죠. 1970년대. 그러나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핵 개발을 추진한 배경에는 닉슨 독트린이라고 있습니다. 닉슨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이 해결하라. 미국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다. 약간 이제 지금의 트럼프와 이제 비슷한 어프로치를 한 거죠. 외교안보 어프로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국에 원래 지상군이 2개 사단이 있습니다. 2사단이 있고 7사단이 있는데 7사단이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손을 뗐고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북한을 상대할 그 당시 북계를 상대하면 핵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이제 핵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추진하던데 왜 안 됐냐? 일찍 들통이 났어. 아유. 1년 만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썰이 있는데 이위소 박사해서 뭐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도 나오고 영화도 됐죠. 소설도. 예, 그건 소설이고요. 네. 예, 이위소 박사 개발과는 상관이 없고 그 당시에 거의 이제 1년 한 반 만에 네. 미국의 CIA한테 들통이 났는데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네. 당시에 있는 소위 말하는 권력자들 중에 하나 이제 미국의 간첩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추정 CIA에 보섭된 정치인이 있었을 것이다. 예 있었죠. 그런 얘기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왔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래. 이스라엘처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상당히 이제 진지하게 그 핵 개발을 했던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핵의 개발을 할 때 이제 필요했던 부품이 핵물질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기폭 장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네. 기폭 장치를 상당히 많이 실험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이제 기폭 장치나 이제 핵 개발에 관여했던 그 이제 원로들이 있는데 그 원로들을 누가 이제 현직 관료가 만나러 갔어요. 밥을 사주면서 격려하고 뭐 이렇게 고기를 사주겠다 그러는데 CIA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에 서울에서 고기를 먹으러 왔는데 차를 3번 갈아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거의 뭐 비밀 007 작전이었네요. 007 작전. 네. 그러니까 끝까지 아직도 감시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저한테 얘기했던 이제 그 고위 당국 지금 전직이죠. 전직 고위 당국자는 그분들의 핵 개발에 관여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떤 이제 부류의 사람이라고만 얘기했는데 네. 그렇게까지 조심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핵 개발이죠. 핵 그렇죠, 개발. 그렇죠. 예. 그럼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결국에는 파키스탄, 인도도 그렇고 장기간의 제재를 견디거나 네. 미국을 잘 구워 삶아가지고 어떻게 무기를 얻어내거나 그렇죠. 하면은 북한도 결국에는 국제사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 속여가지고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핵 개발하고 폭격해도 버티면 쳐들어올 수는 없고 경제 제재하다가 언젠간 성공한다 막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아, 그렇죠. 이란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다 가지고 있어요. 안 할 뿐입니다, 지금. 이란이 안 하고 있는 예, 하는 게 선택을 안 할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사드가 이란의 주요 핵 과학자들을 암살한다라도 네. 그 기반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핵과학자가 4,000명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북한이나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이런 이제 네 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국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은 언젠간 합니다. 네, 나올 수가 없죠. 경제적으로 힘들어질까봐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핵을 개발하면 이란이 받게 될 제재와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안 하는 게 훨씬 더 득이라는 거죠. 핵 개발을 하는 것보다. 이란의 사례. 예.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북한의 핵이 계속 강력해지고 이제 뭐 다탄도 핵미사일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뭐 중국도 갖고 있고 북한도 갖고 있고 러시아도 갖고 있고 미국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미국의 핵안보만 믿어야 되는데 우리도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정말 극단적인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핵을 가져야 되느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하고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고 그다음에 왜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는 미국에 무기는 있었고 그다음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97년에 이제 핵실험을 했는데 2001년에 뭐가 있었죠? 9.11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파키스탄에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를 많이 풀었고 또 파키스탄과 인도는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대외 무역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경제 제재가 물론 타격이 컸지만은 우리가 똑같은 경제 제재를 받게 되면 나라가 휘청거립니다. 우리는 수출 경제라서 뭐 견딜 수가 없다. 그들처럼. 예. 그러면 저는 전술핵이라도 우리 90년대 초처럼
갖다 놔야 되지 않냐. 그런 논의도 있는데 네. 예, 그거는 이제 결국 미국의 의지죠. 그러니까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면 되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져갔던 걸 물론 돈하고 엄청난 이제 뭐가 들겠지만 많이 비용이 됩니다. 네 다시 가져오는 게 낫죠. 전술핵을 가져온다 해도 그걸 이제 우리가 쓰는 건 아니고 또 이제 나토의 방식처럼 전술핵을 미국에 나눠줄 경우 우리 전투기에 따라서 투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방식도 있는데 그렇죠. 하여튼간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돈이 많이 들고 그 실제로 그런 연구는 있었습니다. 지금 미 전략사령부의 그 영관급 장교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어디를 배치하고 얼마나 비용이 드냐 이런 연구도까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전술을 가지고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냐.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의 태도는. 네. 예. 근데 트럼프라면은 뭐 이런 것들 다 협상에 원래 이 핵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입장은 미국의 국방부가 아니라 국무부입니다. 국무부는 반대하죠. 비확산 네, 국무부는 반대. NPT 체제를 확실히 네. 지켜야 된다. 미국의 네. 국익을 위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사일 협상, 지금의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렸는데 미사일 협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태클 거는 거는 국무부의 비확산파고 미국 국방부는 유연한 입장이었거든요. 펜타곤 그 유연한 입장인데 그러나 이제 지금은 미 국무부의 비확산파가 중요한 게 아니죠. 트럼프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의도가 중요해요. 트럼프 한마디면 다 됩니다. 그러면은 네. 교수님, 기자님,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현실적으로 폐기하기가 어려우니까 핵동결 더 이상 개수를 늘리지 않는 걸로 협의를 하면서 뭔가 화해 무드가 됐을 때, 한국의 국방은 한국이 지켜라, 뭐 그런 독트린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때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겠죠. 필요하다면은 핵을 개발해야겠지만은 가급적 그런 상황은 오지 말아야겠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으나, 그렇죠. 예. 경제적으로 우리가 너무, 그거를 용인한다고 해서 경제 제재를 안 한다는 건 아닌 건가요? 용인한다는 건 경제 제재를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 개발에 대해서 예. 여론조사를 하면 되게 70%, 80% 중 80 찬성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제 자체 핵 보유의 비용을 이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핵 개발에 찬성하냐 하면 찬성한다. 그러면 핵 개발을 할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아니면 경제 제재를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찬성하겠냐 그러면 확 떨어집니다. 보통의 이제 일반 시민들이 핵 자체적인 핵 개발 내지는 핵 보유의 비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한 것이지만 찬성에 한 거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 충분히 모여질 수까지 바뀔 수도 있고 전 국민이 다 찬성할 것이냐 그것도 의문의 사항이죠. 참 이스라엘이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물 들어올 때 노준 거죠. 물 들을 때 노져왔고 지금 예전에는 경제 제재 지금 이란을 봐도 그렇지만 우리가 못 살 때는 제재를 받아도 안 굶어 죽으면 견딜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에 핵 개발할 때 유명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풀을 뜯어 먹더라도 eating grass라고 하죠. 핵은 만들겠다. 핵을 만들겠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선진국이 돼버려서 이제 우리가 쌀밥에 고기 반찬만 먹고 빵도 못 먹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글로벌 비즈니스 못 한다고 하면 국민 못합니다. 인터넷 다 끊긴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못하죠. 핵 포기하죠 그러면. 이제 관련 세미나를 가면은 네.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핵 개발론자들인데 가장 중요한 게 국가의 안보 아니냐. 국가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최상의 과제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처럼 풀을 뜯어 먹더라 하더라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 뭐 그게 결국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고 우리 후손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한 주장이 아닌가. 정말 풀을 뜯어 먹고 사실 수가 있을까? 예. 우리가 섭니까? 그러면 실제로 핵 개발에 성공한 이스라엘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미국의 무기나 핵 개발 성공했고 모사드도 엄청난 일을 했고 네. 파키스탄 수십 년 제재를 받더라도 풀 뜯어먹어서라도 했고 네. 북한 수십 년 제재를 견디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속여가면서 굶어 죽도록 핵 개발을 했는데 우리도 그런 의지가 과연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겠네. 그리고 의심의 목소리는 높지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방위 공약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믿음도 가시고 있고 흔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그것을 이제 철회하진 않았고 그걸 철회하게 된다면 미국이 글로벌 파워로서의 지위를 놓는 것과 같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되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젤렌스키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집어 던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너 새끼야 이제 무기 안 줄 거야.
그렇죠. 그래?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 혼자 싸워라. 이제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트럼프는 이전에 봤던 그런 대통령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죠. 다르죠. 별종이죠, 별종. 예, 완전히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되고, 그거를 잘 이용해서 우리한테 잘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걸 잘 이용하지 못하면 쪽박 찰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죠. 우리가 핵 개발로 예. 너무 무리하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파멸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가 그렇게 뭐 허술하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예. 저희가 유튜브 상에서 사실 핵 무장파가 무조건 조회수가 잘 나와요. 속 시원하니까. 그러면은 바꿔야겠네요. 조회수를 위해서.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약도 많이 있다. 제약이 많이 있다. 제약이네. 예, 충분한 제약이 있다. 이렇게. 풀 뜯어먹을 각오로 전 국민이 뭉쳤을 때가 아니라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그렇죠. 예. 기자님,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KF-21 관련해서 저희가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더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북한의 기술 협력을 인도네시아 하기로 했다. 아이고야. 우리 KF-21 이 기밀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 수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론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일단은 웅달멘토리 중동 전쟁사에서 인도네시아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같은 무슬림권이고 네. 중동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같은 무슬림이니까 그렇죠. 예. 범중동. 범중동이라 보고 예. 그리고 우리가 KF-11을 중동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군요. 몰랐어요. 인도네시아가 그러면 우리 이제 이슬람 국가 믿을 수 있냐? 일단 이제 이 발단을 보면은 이제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최근에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최선희 외무상과 이제 회담을 했는데 정치, 사회, 스포츠, 기술 분야 협력을 명시한 양해각서를 두 나라 간에 이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이때 이제 방산관계 인도네시아의 방산관계자들 방북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이제 양국 간의 방산 협력도 기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국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KF-21의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보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는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 유출 의혹 사건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5명이 무혐의로 풀려났군요. 물론 이제 국가적인 협의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제 가져갔던 기술의 수준이 사실 뭐 이렇게 높은 게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참아줄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수준의 기술이었다. 예. 그리고 이제 석정곤 방위사업청장이 이제 국회 국감에 나와서 KF-21 기술이 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방사청도 해명 자료에서 양국 간의 방산 기술 협력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그 주한 또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해명을 했죠. 뭐냐면은 아직 이제 북한과 방산 기술 협력을 합의한 건 아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코퍼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실무적, 보통 우리가 기술적, 실무적 합의할 때 그때 테크니컬이지 그 기술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테크니컬이다. 네, 테크니컬이다. 네. 테크놀로지는 기술이고 테크니컬은 실무 협의. 실무 협의를 했다 이런 의미로 보도. 영어로는 다른데 한국말로는 기술 협력 끝에서 우리 오해했다. 예,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믿기 어렵네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건데. 일단 방사청에 물어보니까 어떤 조치를 했냐 했더니 몰딩으로 봉인한다 그러거든요. 중요 부품을 그러니까 특히 A사레이드나 이런 것도 중요 부품들을 몰딩을 봉인해가지고 뜯어내면은 작동이 안 되도록 그런 조치를 해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그래서 특히 우리가 미국에서 이런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해서 아주 서름 많이 당했거든요. 특히 이제 F-35A 스텔스 전투기죠. 네. 이게 청주 기지에 이제 배치됐는데 공군 참모총장도 청주 기지를 방문해가지고 F-35A를 받으려면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 공군 참모총장님이 한번 비행기 보자 했는데도 허락을 안 해줘요. 네, 방문을 그래서 바로 앞에서 거부된 적도 있었거든요. 오. 그리고 이제 사소한 고장이나 이런 것도 한국에서 못 고치고 일본 또는 호주로 가야 됩니다. 거기 정비창이 있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최근에 40대 플러스 20대를 추가 구매하면서 추가 협상을 벌여가지고 이제 간단한 정비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2011년인가요? 그 F-15K의 타겟팅 포드라고 했습니다. 그 지상의 목표물을 조준해주는 포드가 있는데 그 타이거 아이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무단으로 뜯었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국방부에서 조사단이 와서 회집고 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우리가 이제 해명을 했죠. 이게 살펴보려고 뜯어본 게 아니라 이물질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들어갔는지 보려고 이렇게 뜯었다 이렇게 해서 근데 결국은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왜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인도네시아 협력을 계속해야 되냐? 그쵸. 이거 지금 그냥 기술 유출이 아니고 북한이랑 협력하는 나라는 이건 적국에 지금 협력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걸 수출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그 방사능을 본격적으로 하면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때 지소미아라는 이제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네. 그 정도가 돼야지 본격적인 방사능 군사 기술에 대해서 협정이 정보라든지 정보를 공유할 수가 네, 있게 정보 공유. 그러니까 정보 공유 협정을 맺어야지만 되는데 네. 아직 인도네시아, 북한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또 MOU 단계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켜봐야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인도네시아 협력을 해야 되냐?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통 전투기를 개발하면 300대 정도는 생산을 해야지 돈돈을 맞추고 이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문한 한국 공군이 발주한 양은 120대고요. 네. 인도네시아 48대죠. 그럼 168대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120대를 그만두진 않고 더 만들어야 되는 일단 더 하겠죠. 네. 한국 공군의 주문량이 더 있어. 그렇죠. 일단 그 얼추하면 대략 이제 200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300대는 아니더라도 그 해볼 만한 물량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어서 인도네시아 협력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이 KF-21 개발을 할 때 타당성 조사,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3번이나 했습니다. 2번 떨어지고 마지막 됐는데 결국 사업 타당성 조사에 통과를 해가지고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 근데 그때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리한테 큰 모험이니까 단군 일의 최대 방위 사업이라고 하니까 8조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위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외 파트너를 한 명 구해라. 처음에 우리가 손을 내밀었던 게 튀르키예였습니다. 근데 튀르키예랑 이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건이 잘 안 맞아가지고 튀르키예는 자체적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가 칸이라는 걸 내놨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래서 인도네시아 손이 돼가지고 인도네시아와 협약을 맺은 것이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원래 이제 1조 6천 원, 그러니까 그 전체 체계 개발 8조 1천억 원인데 그 중에 20% 1조 6천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2020년 내년 6월까지 완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신 완납을 해주면은 CJ기 전투기 5호기가 있습니다. 네, 5호기를 거기에 지금 인도네시아 북기까지 그려졌다가 돈 안 해가지고 같이 가려놨어요. 근데 그 5호기를 주고 단순 조립 기술 플러스 좀 더 해서 기술을 상당히 이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2016년 분담금 500억을 낸 것도 그다음부터 뭐 냈다 안 냈다가 결국은 손 들었죠.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인도네시아가 예. 배째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4천억 원 정도밖에 못 냈답니다. 아. 그래서 작년에 다시 이제 재협상을 해가지고 1조 6천억 원이 아니라 6천억만 하자. 6천억만. 뭐야,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요? 1조는 깎아주면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신 우리는 시제기도 안 주고 단순 조립 기술. 정말 기술 이전을 아주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해줄 거는 지금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기술만 주기로. 그럼 인도네시아 도대체 그거 왜 한 겁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방사청 얘기에 따르면은 인도네시아가 지금 4천억인데 네. 내년에 1,000억을 더 예산을 태워놨답니다. 태워놔가지고 제 거다. 한 5천억 정도는 되고 또 이후에 또 1,000억을 더 내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또 인도네시아 나름대로 불만이 많죠. 우리가 돈 없는 나라에서 지금 4천억 내고 앞으로 2천억 더 내는데 단순하게 시제기도 못 받아오고 기술도 야, 그 돈 차이가 많이 나잖아. 1조 6천원하고 그냥 6천인데 어떻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네. 억울한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원하는 거는 시제기와 기술 이전 플러스 인도네시아가 생산해서 주변 국가에 팔겠다. 그 권리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려면은 돈을 내야죠. 왜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우리에게는 지금 날강도 같은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그게 국익이죠. 그래서 이제 배 튕기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북한하고 지금 다시 연결한 거예요? 맞아요. 북한이랑 연결은 아니지만 뭐 북한이 이제 전투기 기술을 줄 만큼 그 기술력은 없고 전투기를 관련해서 뭐 만들어줄 만한 기술력은 없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지금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쇼핑. 가장 최근에 중국에서 J-10C 42대를 구매하겠다고 얘기했죠. J-10C가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 때 사력했죠. 라파를 떨어뜨렸다. 최소 세대 정도 떨어뜨렸다는 그 42대 사겠다고 하고 지난해는 프랑스로부터 라파를 42대. 이거 참 웃기네요. 돈 없다면서 뭘 잘못 돈 없다더만. 그러니까요. 라팔과 J-10C를 또 두 개 같이 또 라팔 떨어뜨린 J-10C도 사고 라팔도 사고. 그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이랑 전투기 협상을 하다가 뛰쳐나간 트리키예가 만든 칸 전투기도 48대 또 사오겠다. 왜 이렇게 막 왜 이렇게 전투기 쇼핑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의 F-15EX를 24대를 구매하겠다고 오퍼를 냈고 미 국무부는 승인까지 내줬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KF-21 48대를 조립한다는 조건에서 48대, 라팔 42대, 칸 48대, J-10C 42대, F-15EX 24대. 그러면은 5종의 전투기 204대. 아니 근데 이게 호환성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악입니다. 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하죠? 누가 최악일까요? 정비공들 최악이죠. 이렇게 하는 게 군사적으로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응. 아, 가급적인 종류가 적어야지 서로 이제 호환도 되고, 그다음 정비하기도 편하고, 네. 이러면은 5종의 4.5세대 전투기 204대를 할 때면은 각각 따로 예산을 또 태워야 되니까. MRO 예산을 따로 태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나이트메어입니다. 정비.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의문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카더라고 썰입니다. 저희 내피셜이니까. 이게 합리적 의심은 결국 뒷돈이 아닌가. 리베이트가 아닌가. 정치인들이 방위사업 업체한테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받았다.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최고 권력자가 개입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2024년에 인도네시아가 카타르로부터 프랑스 제 미라지 2000-5 전투기 12대를 중고가 있는데 그 중고를 사온다는 그런 계약을 맺을 뻔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말이 심해져. 그 중고 전투기 왜 가져오냐. 처음에는 아니다, 쓸만하다, 괜찮은 전투기다 했는데 그때 이제 예산이 7억 9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당시 카타르가 이 중에 상당수를 리베이트로 주려고 하다가 결국 무산되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이제 프랑스도 이런 거 잘하거든. 중국도 잘하고 리베이트를 잘 주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도 지금 칸 전투기가 아직 개발이 완전된 상태도 아니고 시험 비행 딱 한 번 한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48개를 처음 사준 나라가 인도네시아니까 상당한 또 리베이트를 주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는 그리고 같은 무슬림 국가잖아요. 네. 에르도안이 또 그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덮지 않게 챙겨주겠네. 네. 챙겨줄게. 엄청 좋아. 그럼 우리나라는 뇌물 안 줘가지고 인도네시아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는 이제 사실 어느 정도 마케팅 비용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정권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리베이트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자님,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때 율곡 사업이라고 해서 뇌물 받아먹고 이렇게 막 전투기 쇼핑해서 국방에 큰 차질을 빚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일곡 사업에서 뭐 특정 전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 사업에서 로비나 뒷돈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인도네시아는 좀 과하잖아요, 지금. 과하다고 너무 과하죠. 추정하는 거죠. 아니 근데 결국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전투기 살 돈인데 KF-21 낼 돈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돈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국방비는 GDP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GDP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거기에서 신규 전력을 살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전투기들은 미국의 이제 F-15EX는 24대를 주문했는데도 아직까지 못 받아온 거는 미국은 외상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러나 프랑스나 특히 중국 이런 나라들은 외상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차관 같이 켜줘서 예, 돈 빌려줘서 사게 한다. 돈 빌려줘 사게 하기 때문에 특히 프랑스가 잘하거든요. 그 중국도 1대1로 하면서 그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금융까지 패키지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추정컨대 리베이트도 하지 않을까. 예.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중동에도 지금 무기 수출하고 있죠. 천궁도 사우디에 수출했고 네. KF-21도 수출해야 되는데 이거 무슬림 국가들이 다 이런 겁니까, 기자님? 꼭 그렇지는 않겠죠. 국가마다 또 좀 차이가 있겠죠. 예. 그럼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한테 미덥지가 못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북한이랑 뭐 실무 협력을 한다고 하니까. 아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MOU 단계고, 네. MOU 단계고 그 지소미아, 그러니까 북한과 인도네시아가 지소미아에 준하는 협정을 맺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우려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면 인도네시아도 현재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냥. 그렇군요. 이게 참 저희 국민 감정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화끈하게 야 인도네시아 제껴 필요 없어. 한국 돈으로 할 거야. 뭐 이상한 사업들 예산 아껴가지고 지금 전투기를 못 만드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은 인도네시아가 우리 파트너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필요하는 거죠. 만일 다른 나라가 지금 단계에서 네. KF-21 사고 싶다, 한국과 협력하겠다, 우리가 공동 개발국 하겠다 이렇게 나선다면은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이렇게 지금처럼 뜨뜻미지근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겠죠. 아니 우리 이집트한테는 안 팝니까? 이집트가 이제 FA50을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네. 이게 최근에 이집트가 라팔 산다고 난리 났습니다. 예, 그렇죠. 네. 왜냐면은 유로파이터. 지금 이집트가 F-16을 갖고 있는데 네.
F-16에 지금 달 수 있는 미사일 암람을 달고 싶은데 100km 이상 나가는 어이구야. 나가는 암람을 달고 싶은데 못 달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이 승인 안 해주는 거. 그렇죠.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이 암람을 안 주죠, 못 안 주죠. 주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바라기 때문에 이집트가 라팔 라팔 간 거. 검토하고 J-10C도 검토하고. 최근에 라파엘하고 계약한다고 또 보다. 아니 그 라팔이나 J-10C 사지 말고 KF-11을 하면 좋은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왜 안 했을까? KF-21은 이제 아직 그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는 아니고 블록 1, 2, 3로 이제 단계별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네. 블록 1은 공대공만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블록 1 단계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입지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블록 2 공대지 능력까지 갖춘 계획이 다 잡혀 있고 지금 이제 개발 관련 무기들도 거기 달 무기도 이제 개발 중이지만은 아직 그거는 뭐 페이퍼 상일 테니까. 빨리 개발해야 되겠네요.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그 최근에 폴란드 대통령님께서 K2 전차 열병식에 끌고 나온 모습 보면서 이 무기 더 사고 싶다 얘기해서 네. 저희 화제가 됐는데 그럼 인도네시아 말고 폴란드하고 전적으로 기술 협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집 바람이고요. 폴란드의 계산도 다르겠죠. 최대한 더 많이 기술을 받아내고 싶어 하겠죠. 대부분의 기술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고 네. 최근의 방산 상황이 단순히 무기만 사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을 원하고 있고 사우디나 UAE가 이미 방산 업체가 있잖아요. 있죠. 이게 있어. 예. 그게 얘네들이 옛날에는 무기만 사갔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생산하고 싶어요. 그렇죠. 많이 예. 자기네 자체 개발 무기라고 많이 내놓는데 제가 두 가지 한계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자체 개발이 아니라 대개는 외국이 뭐 설계를 해주거나 외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드는 것이 많고 둘째 국내의 모 방산업체에 와 있는 중동의 기술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밥 먹으러 가는데 뭐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물어봤죠. 저 사람들 어때요? 했더니 다들 괜찮은 대학에 나온 엔지니어들이다. 미국의 뭐 MIT 뭐 이런 출신들인데 그래요? 근데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열의가 없다. 열의가 없다. 만약 놀려고 한다. 아직은 뭐 발등에 불 떨어진 전쟁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이게 또 국민 감정이 저도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뭐 돈 없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뭐 기술 조금만 이전받고 가자 가보려고 했는데 또 북한 얘기 나오니까 또 민감해져요.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도 또 어떤 군 기관들도 이걸 북한의 기술이라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열심히 잘 보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가 수출 안 할 거다. 그렇죠. 기자님도 또 이걸 잘 이렇게 모니터링 하셔서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좀 여론을 만들어 주시는.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 웅달 책방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KF-21 많이 팔아야 됩니다, 우리. 예. 교수님, 그 중동 가실 때 네. 혹시 우리나라 무기 어떤 세일즈나 이런 걸 하시진 않으시나요? 제가요? 네,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바로 저희는 도와줄 수는 없고 우리는 이제 그쪽 사람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들어서 우리 쪽에다가 전달해 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애로사항 같은 거,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뭐가 있든지. 뭐 실제로 좀 이렇게 네. 얘기를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경험도 있어요. 많이는 없지만 우리가 있습니다. 가서 이제 그 사람들, 아시다시피 중동은 모든 정책 결정이 우리처럼 이렇게 투명하지 않습니다. 왕이 다 결정합니다. 그렇죠. 윗선에서 한번 찍으면 예, 정상회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계약 같은 거 아무리 국방부 장관끼리 합의를 하더라도 도장 찍는 거는 어차피 국왕이 찍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님이 무조건 중동으로 나가셔야 돼. 무조건 사우디, UAE, 까따르 정상을 만나서 거기서 하면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에 대통령님을 어떻게든 빨리 중동으로 모셔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가장 급선무다. 외교부는. 모든 계약은 대통령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중동에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계약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 가야 돼요. 그럼 제일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J-10C 팔아먹으려고 한다는데 빨리 우리 대통령님 가셔서 사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가서 바꿔야죠. 우리 걸로. 지금 관세 전쟁 이슈도 있고 바쁘시겠지만 네. 조만간에 가지 않습니까? G20. G20. 네, 남아공이죠? 예. 어딥니까? 남아공에서 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갈 때가. 네. 그거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엠버거입니다. 네, 엠바고 이거 밝힐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중동에서 또 우리나라 무기 수출을 좋은 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네. 이제 실제로 엠바고가 풀리고 계약이 되면 또 기자님과 교수님 모시고 빨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도 웅달 멘터리 전쟁사를 애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모사드 이야기, 그다음에 핵 개발 얘기 너무 흥미진진한 얘기지 않았습니까? 파도 중동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웅당사에서 더 재미있는 얘기, 또 모사드 얘기, 흥미진진한 얘기,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 계속해서 여러분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꼭 보시고 댓글 남겨주십시오. 날이 춥습니다. 이제 환절기도 아니고 이제 뭐 늦가을에 접어든 것 같은데요. 겨울이에요, 겨울. 예, 겨울, 초겨울입니다, 초겨울. 예, 날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웅달멘터리 전쟁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